북한 군부 장성의 충격적인 탈북 스토리.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겁니다. 북한 인민군 소장 출신 40년간 체제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경험한 충격적인 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탈북 결심 균열. 제 이름은 김철수 가명입니다. 북한 인민군 소장 계급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40년간 조선인민군에 복무했습니다. 평양 출신의 아버지도 군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는 당 간부였습니다. 이른바 핵심 계층이었던 거죠. 군사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20대 중반에 이미 대위가 됐습니다. 30대의 소령, 40대의 대령, 그리고 50대 초반에 소장까지 올랐죠. 제 인생은 순탄했습니다. 아니, 순탄하다고 믿었습니다. 균열의 죽음.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관할하던 부대에서 한 달 사이에 병사 7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훈련 중 사고, 질병, 자살 등으로 기록됐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모두 굶어 죽은 겁니다. 소장급 간부인 저도 하루 두 끼를 겨우 먹는 판국에 말단 병사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옥수수죽에 풀을 섞어서 먹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었습니다. 한 병사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신조차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화장해버렸으니까요. 관도 없이 그냥 땅에 묻거나 태워버립니다. 그 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장군 동지,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를 위해 군대 갔는데 왜 시신도 못 보게 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라고만 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우리가 지키려는 체제인가? 균열의 질문. 제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16살이었죠. 평양 제일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조선보다 잘 산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루에 전기가 이 시간밖에 안 들어와요? 왜 친구 아버지는 굶어서 죽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군인의 딸이, 그것도 장성급 간부의 딸이 이런 질문을 하다니. 그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봉쇄해서 그런 거다.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딸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도 거짓말하시네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근데 중국 다녀온 친구 언니 말로는 남조선이 진짜 잘 산대요. 평양보다 훨씬. 저는 딸을 다그쳤습니다. 그런 소리 다신 하지 마라. 위험한 소리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딸마저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균열 파견의 진실. 2019년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군사시찰단으로 파견됐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이었죠. 그곳에서 본 것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평양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넘쳐났고 상점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들이었죠. 어느 날 저녁 러시아군 장교가 저희를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냥 구경시켜 주려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선반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고기, 생선, 과일, 채소, 빵, 우유. 평양 최고급 상점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여기엔 너무나 흔했습니다. 러시아 장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한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한이? 미제의 식민지인 남조선이? 하지만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USB. 2020년 초 한 부하 대령이 제게 몰래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중국산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죠. 동무장군, 이걸 봐주십시오. 제발.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남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KBS 내 고향 육시라는 다큐멘터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걸 봤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리고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내 고향 육시에서는 남한의 농촌을 보여줬습니다. 시골 농가들이었죠. 농가마다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트랙터, 경운기 같은 농기구가 있었고 냉장고, TV,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었고 전봇대마다 전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흰 쌀밥을 먹었고 반찬이 56가지나 됐습니다. 농촌이 이렇게 잘 삽니까? 저는 충격에 떨었습니다. 북한의 평양, 그것도 핵심 계층인 제 집에도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이 시간만 전기가 들어오고 냉장고는 겨울에만 작동했고 승용차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시골이 평양보다 잘 삽니까? 아니, 이건 조작이 아닙니까? 남한 정부가 선전용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출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밤새 그 영상들을 돌려봤습니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사람들은 풍족하게 먹었고 자유롭게 웃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개그도 당당하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남조선입니까? 다음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40년간 충성했던 이 체제는 인민을 굶기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짓된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장급 간부입니다. 감시가 심하죠. 게다가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혼자 도망가면 가족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북 과정, 건 도주. 탈북을 결심한 후 저는 6개월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첫째, 돈을 모았습니다. 북한에서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40년간 모은 돈, 그리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합쳐서
비와 2만 달러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엄청난 거금이죠. 둘째,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무역상 중 하나가 탈북 브로커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중국으로 사업차 건너갈 방법이 있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 동지, 정말입니까? 각오는 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극구 반대했습니다. 여보 미쳤어? 우린 잘 살고 있잖소. 당신은 장군이고 딸은 좋은 학교 다니고 왜 이런 위험한 짓을. 저는 아내에게 그 USB를 보여줬습니다. 나만의 영상들을. 아내는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남조선이 이렇게 삽니까? 그렇소. 우린 속아왔소. 딸아이에게 이런 지옥을 물려줄 순 없소. 아내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죠. 2020년 8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만의 광복절에 우리는 탈출을 시도했죠. 공식적으로는 중국 심양으로 군사 물자 수입협상차 출장이었습니다. 장군급 간부인 제가 직접 나서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뇌물을 충분히 뿌렸기 때문에 허가가 났습니다. 아내와 딸은 중국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뇌물이 들어갔죠. 우리는 따로 떠났습니다. 같이 가면 의심받으니까요. 저는 먼저 출발했습니다. 공식 출국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했죠. 하지만 브로커가 제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공식 출국하시면 중국에서 바로 감시가 붙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과 협조하거든요. 그래서 브로커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나가셨다가 중국에서 제가 준비한 차량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둥성으로 이동하신 후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양에 도착한 저는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수행원 2명이 붙어 있었죠. 그들을 따돌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행원들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진탕 먹였죠. 그들이 비틀거리며 잠들자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차가 호텔 뒷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저는 차에 올라탔고 차는 질주했습니다. 심야의 심양거리를 달려 외곽으로 빠져나갔죠. 가족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따로 출발했소. 두만강에서 만나기로 했소.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밤새 달렸습니다. 산둥성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한국 국경 근처까지. 3일 후 저는 중국 훈춘시 근처의 한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빠,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난 게 기적 같았죠. 아내와 딸은 더 위험한 경로로 왔습니다. 정식 출국이 아니라 미립국이었거든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두만강을 헤엄쳐서 건넜어요. 딸아이 손잡고.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딸아이가 물에 빠질 뻔했어요. 딸은 아직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16살 소녀가 겪기엔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 보위부가 곧 눈치챌 겁니다. 장군님이 실종됐다는 걸 알면 총력을 다해 추격할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장급 간부의 탈북은 북한 체제에 엄청난 타격이니까요. 중국 공안. 우리는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시안, 청두. 계속 이동했죠. 그러던 중 청두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호텔에 머물던 어느 날 새벽 브로커가 급히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중국 공안이 움직입니다. 북한 보위부가 요청한 겁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주. 뒤를 돌아보니 호텔로 공안 차량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10분만 늦었으면 끝이었습니다. 브로커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으로. 우리는 중국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다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태국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태국까지 갑니까? 브로커는 위조 여권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여권이었죠. 이걸로 쿤밍에서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십시오. 저는 떨렸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거든요.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죠. 이게 하늘을 나는 거구나. 북한에서 비행기를 탄다는 건 남한 사람이 우주여행하는 것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대사관. 방콕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정문에서 저는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부에 연락했죠. 10분 후 영사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도 울었죠. 저도 40년 군인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충격 세상. 태국에서 2주간의 심사를 거친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큽니까?
평양순환공항의 수십 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불빛이 환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로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아스팔트가 말끔하게 깔려 있었죠. 가로등이 줄지어 있었고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여기가 정말 남한입니까? 저는 국정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 식사는 충격이었습니다. 식당이 뷔페 형식이었거든요.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가져가서 드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그럼 음식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탈북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앞 사람이 밥을 많이 퍼가자 뒷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 우리도 먹어야지. 음식 모자르면 어떡하냐고.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은 계속 나옵니다.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밥과 반찬을 조금씩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먹었죠. 밥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찹고기 아니라 순수한 흰쌀. 고기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김치며 나물이며 반찬이 수십 가지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밥입니까? 이런 걸 매일 먹을 수 있습니까? 밥을 다 먹고 나니 직원이 말했습니다. 더 드시고 싶으면 더 가져오세요. 정말 더 가져와도 됩니까? 저는 다시 가서 밥을 퍼왔습니다. 그리고 또 먹었죠. 3번을 더 갔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0년간 제대로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샤워. 하나원 숙소에는 개인 욕실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샤워기를 틀면 온수가 나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24시간. 온수? 저는 샤워기를 틀어봤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샤워하면서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목욕을 하려면 큰 솥에 물을 끓여야 했습니다. 산에서 베어온 나무를 떼면서 몇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손잡이만 돌리면 따뜻한 물이 무한정 나옵니다. 이게 천국입니까? 저는 1시간 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40년간의 때를 벗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방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켜둔 채 잠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귀해서 불을 켜놓고 자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이 시간만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전기가 들어옵니다. 새벽에 깨서 보니 불이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전기가 꺼지지 않았다. 하나원 매점에서 우유를 샀습니다. 포장지를 보니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2020-15.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유통기한이요? 그 날짜까지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는 상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음식을 날짜가 지나면 버린다고? 북한에서는 음식이 귀해서 설령 썩어도 그냥 먹었습니다. 배탈은 나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날짜가 지나면 버립니다. 멀쩡한 음식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팝솥. 하나원 공동 주방에서 밥을 하는데 갑자기 팝솥이 말을 했습니다. 밥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계가 말을 합니까? 다른 탈북자들도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전자밥솥입니다. 밥이 다 되면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기계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을 하루에 다 겪어서 은행, 하나원에서 한 달 교육을 마치고 저는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신용카드입니다. 이 카드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일단 쓸 수 있고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건 은행 계좌입니다. 여기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게 보관되고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은행을 믿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주십시오.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왜요? 은행이 안전한데 북한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빼앗깁니다. 출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현금을 보관하겠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현금으로 드릴게요. 저는 정착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 장롱에 숨겨뒀죠. 나중에 알았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은행을 믿지 못해서. 도로. 하나원을 나와 정착주택으로 이사하는 날 저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모든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국도도 심지어 시골 마을 골목길까지. 저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서울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경기도 외곽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까? 시골인데.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대한민국은 전국 어디든 도로가 포장돼 있어요. 전국 어디든. 북한은 평양 말고는 아스팔트 도로가 없습니다. 시골 가려면 피포장 도로를 며칠씩 가야 하죠. 그런데 여기는 전국이 아스팔트입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부자입니까? 정착한 지 한 달 후
저는 부산에 있는 탈북자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세요. KTX라고 고속열차가 있어요. 저는 서울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KTX를 봤습니다. 이게 기차입니까?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비행기 같았죠. 기차에 올라타니 안이 더 놀라웠습니다. 좌석이 푹신했고 에어컨이 나왔고 깨끗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옆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빠릅니까? 시속 300km 정도요. 300km. 북한 기차는 시속 20km입니다. 그것도 자주 멈춥니다. 평양에서 시골까지 가려면 2주가 걸렸는데 여기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착주택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선반마다 가득했습니다. 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귤은 평양 고위층만 먹을 수 있는 귀한 과일입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죠. 그런데 여기는 너무 많아서 개가 물어가도 모를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물건들이 가게 밖에 진열돼 있다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가게 앞에 있었습니다. 저걸 왜 밖에 둡니까? 도둑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스크림 훔쳐가는 사람 없습니까? 점원은 웃었습니다.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북한에서는 물건을 밖에 두면 10분도 안 돼서 다 훔쳐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훔쳐간다고?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훔칠 필요가 없는 건가? 생수. 슈퍼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물을 파는 겁니다. 생수라는 이름으로 물을 돈 주고 삽니까? 콜라를 파는 건 이해합니다. 콜라는 특별한 음료니까요. 그런데 물을 팝니까? 그냥 물을? 저는 생수를 하나 집어들고 가격표를 봤습니다. 500원.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거금입니다. 물이 이렇게 귀합니까? 남한에는 물이 부족합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남한은 수돗물도 깨끗해서 그냥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수를 사 먹습니다. 더 깨끗하다고. 북한에서는 강물을 떠다 먹거나 빗물을 받아 먹습니다. 우물이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돗물도 깨끗하고 그걸로도 모자라 생수를 삽니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편의점. 어느 날 밤 10시쯤 담배가 떨어져서 밖에 나갔습니다. 슈퍼는 문을 닫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편의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4시간 연다고 써있더군요. 24시간? 밤에도 장사를 합니까? 들어가 보니 혼자 계산하는 여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여자가 밤에 혼자서 가게를 지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금방 강도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가 밤에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손님을 받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안전한 곳이구나. 무료 시식. 마트에 갔는데 어떤 코너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시식 행사입니다. 무료로 드셔보세요. 무료. 공짜로 줍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더 드실래요? 아줌마가 웃으며 또 주셨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식당, 반찬 리필. 어느 날 친구와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반찬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돈을 더 내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반찬 더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더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웃으며 반찬을 더 갖다 줬습니다. 공짜로. 반찬은 무료 리필이에요. 무료 리필. 저는 그날 반찬을 5번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천국입니다. 자동차 주차. 제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빽빽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밤에도 그냥 세워둡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타이어를 안 빼갑니까? 유리를 안 깹니까? 북한에서 자동차를 밖에 세워두면 다음날 타이어가 없어집니다. 유리가 깨지고 라디오가 없어지죠. 그래서 북한에서 자동차는 집 안에 넣어두거나 24시간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밖에 세워둬도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으니까 남의 물건을 훔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저상버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이상한 버스였습니다. 버스가 낮았습니다. 계단이 없었죠.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장애인이 버스를 탑니까? 북한에서 장애인은 집에만 있습니다. 밖에 나오지 않죠. 복지가 없으니까요. 심지어 사람들은 장애인을 보면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는 그날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애완견. 거리를 걷는데 어떤 여자가 유모차에 개를 태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개를 유모차에 태웁니까? 북한에서 개는 식용입니다. 먹는 겁니다. 애완용으로 개를 키운다. 그건 썩어 빠진 자본주의 문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를 가족처럼 키웁니다. 옷을 입히고 미용실에 데려가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TV에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주인도 없는 길고양이 떠돌이 개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물을 치료합니까? 북한에는 수의사라는 직업조차 없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치료 못 받는데
동물을 치료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동물도 치료받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부자구나. 내비게이션. 친구가 차를 샀다며 자랑했습니다. 차에 타보니 신기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목적지를 입력하면 길을 안내해줘요. 기계를 켜니 여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여자가 말을 합니까? 무전기입니까? 처음에는 어디선가 여성 안내원이 실시간으로 무전으로 길을 알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기계가 자동으로 길을 찾아주는 거더군요. 기계가 이런 것까지 합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 정착 지원금으로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친구가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정보. 저는 검색창에 김정은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기사, 조롱하는 기사, 풍자하는 만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걸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체포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가 웃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비판해도 됩니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비판하면 3대가 정치 범수용소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합니다. 개그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을 풍자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경찰의 태도. 어느 날 길을 잃어서 경찰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경찰은 무섭고 오만한 존재니까요. 저 신뢰합니다. 경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존댓말을 합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이 주소를 찾는데 경찰은 친절하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이 길로 쭉 가시다가 두 번째 신호등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찾아가시는데 문제 없으시겠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북한에서 경찰은 일반 주민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죠. 그런데 여기 경찰은 시민을 존중합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경찰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병원과 의료보험.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는데 비용이 5,000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엄청난 뇌물을 줘야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는 5,000원의 진료를 받고 약까지 받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저렴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산업재해 보상. TV 뉴스에서 산업재해 소식을 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쳤는데 회사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보상금까지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일하다 다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손해죠. 심지어 죽어도 보상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치면 치료비를 주고 보상금까지 줍니다. 노동자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안전장비. 건설 현장을 지나가는데 모든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추락방지 안전그물도 쳐져 있었고 안전난간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모도 없고 안전그물도 없고 그냥 맨몸으로 위험한 작업을 합니다. 떨어져서 죽어도 그냥 자기 운명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전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도서관과 공공시설. 동네에 도서관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책이 수만 권 있었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모두 무료. 북한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이런 걸 만들어줍니까? 공원과 녹지. 동네마다 공원이 있었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 운동시설, 산책로.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여가를 위해 이런 곳을 만듭니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울창한 산. 서울 근교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30년 전에 모든 산이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땔감으로 나무를 다 베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나무가 가득합니다. 이 나라는 땔감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나무를 베지 않는구나.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부자인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걸. 북한은 조선시대 수준이고 남한은 21세기 선진국입니다. 성찰.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고 모든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몇 시간씩 구경했습니다.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슈퍼에서 계란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개씩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제대로 못 먹은 걸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초코파이도 하루에 몇 박스씩 먹었습니다. 배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귤을 봤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더군요. 저는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귤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운이 좋아야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평양 고위층 가정에서도 귀했죠. 제 딸이 어렸을 때 중국 출장 갔다가 귤 하나를 사왔습니다. 딸아이는 그 귤 하나를 일주일에 걸쳐 조금씩 먹었습니다. 아껴 먹으려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귤이 너무 많아서 개가 물어가도 모를 정도입니다. 저는 귤을 한 박스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실컷 먹었습니다. 딸과 함께. 아빠, 여기는 천국이에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 하나원에 있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우엉 김밥을 사줬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처음 우엉이라는 걸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김. 제가 북한에서 김을 먹은 건 평생 딱 이번이었습니다. 장군급 간부인 제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나 김을 먹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김 주먹밥이 있습니다. 1,000원에 김을 이렇게 흔하게 먹습니까? 충격. 내 고향 육시를 처음 본 건 북한에서 몰래 봤던 USB 때문이었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TV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한 농촌이 정말 저렇게 잘 삽니다. 승용차, 트랙터, 경운기, 냉장고, TV, 세탁기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흰 쌀밥에 반찬 56가지. 시골이 이렇게 잘 사는데 도시는 얼마나 잘 삽니까? 반대로 정글의 법칙이나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의 삶 자체가 그거니까요. 물 길어오고 나무 베고 불 피우고 산에서 풀 뜯어먹고 그게 북한 주민의 일상입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죠.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맞게 됐습니다. 간호사가 새 주사 바늘을 꺼내서 포장을 뜯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니 그 바늘을 버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버립니까?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사 바늘은 일회용이에요. 한번 쓰고 버려요. 한번 쓰고 버립니까? 북한에서는 주사 바늘 하나로 수백 명이 돌려가며 맞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은 엉덩이마다 시퍼렇게 멍이 들고 세균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번 쓰고 버립니다. 이 나라는 정말 부자구나.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고 페트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거 분리수거통에 버려요. 버립니까? 이거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냥 버려요. 재활용되긴 하지만 북한에서 페트병은 엄청나게 귀합니다. 물을 담아두는 용기로 쓰고 기름을 담고 온갖 용도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번 쓰고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유. 정착하고 나서 국정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여기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 북한에서는 국가가 직업을 정해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미사일 개발, 핵 개발, 해커로 강제로 배치됩니다. 저도 군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국가가 정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가요. 같이 갈래요? 일본 여행? 네, 비행기 타고 가면 이 시간이면 돼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이 해외여행을 갑니까? 북한에서 비행기를 탄다는 건 남한 사람이 우주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주민은 평생 비행기를 볼 일도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 시민이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표를 사고 그냥 갑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결국 일본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잘 삽니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잘 사는 게 북한이 아니라는 걸. 북한만 못 사는 겁니다. 전 세계가 발전하는 동안 북한만 조선시대에 멈춰있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김정은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원한다. 북한도 이해해야 한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들은 북한을 모릅니다.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어느 날 친북 단체 사람과 논쟁을 했습니다. 북한도 나름대로 체제가 있어요. 존중해야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존중? 당신은 북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압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존중받을 체제입니까? 그 사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유가 너무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한국의 젊은이들이 군대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군대 가기 싫어요. 시간 낭비예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당신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북한은 군대가 10년입니다. 10년간 휴가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전역하고 고향에 가서야 부모님의 무덤 앞에 섭니다. 급여도 없습니다. 복무 중 죽어도 시신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유가족에게 왜 죽었는지 설명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한국은 군대가 18개월입니다. 휴가도 나갑니다. 급여도 받습니다. 이게 천국이 아니고 뭡니까? 진실. 한국에 와서 TV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군님은 북한에서 잘 사셨잖아요. 왜 탈북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 상류층의 생활 수준은 남한 기초수급자만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소장이었습니다. 평양에 살았고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루 두 끼를 겨우 먹었습니다. 전기는 하루 2시간, 난방은 겨울에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동차는 없었고 냉장고는 겨울에만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초수급자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집을 제공합니다.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전기는 24시간 들어오고 수돗물은 24시간 나옵니다. 북한 최상류층보다 한국 최하층이 더 잘 삽니다. 노동자. 북한은 러시아, 카타르, 아프리카에 노동자를 보냅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서죠. 그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하루 15시간 노동, 한 달에 하루만 쉽니다. 월급은 100만 원인데
10만원만 받고 90만원은 김정은이 가져갑니다. 산업재해가 나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아프리카가 북한보다 낫다고. 북한이 그렇게 지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임머신을 탄 기분.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떠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50년을 날아온 기분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에 멈춰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선시대에 멈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살다가 2020년대 대한민국에 왔으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후회와 다짐. 저는 후회합니다. 40년간 북한 체제에 충성했던 제 자신을 사람들을 억압했고 거짓을 믿었고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그 체제는 거짓이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김씨 일가를 위한 체제였습니다. 사람들, 제 부하들이 생각납니다. 굶주리면서도 충성을 다하던 병사들, 추위에 떨면서도 훈련하던 젊은이들, 그들은 아직도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제 딸은 이제 한국 학교에 다닙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자유롭게 꿈을 꿉니다. 아빠,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였다면 불가능한 꿈이었죠. 국가가 정해준 직업만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잘했다. 탈북하길 잘했다. 아내도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잘 먹어도 됩니까? 정부에서 나중에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부에서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자유를 알게 됐습니다. 여보,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우리 딸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되기까지 처음 몇 년은 정말 은행을 믿지 못했습니다. 돈을 집 장롱에 숨겨뒀죠.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돈은 안 잃어버렸지만 무서웠습니다. 그제야 은행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출금을 해봤습니다. 정말 돈이 나왔습니다. 북한 은행과는 다르구나. 그때부터 은행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샤워할 때마다 감동합니다. 손잡이만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지금도 샤워를 길게 합니다. 40년간 제대로 못 씻었던 걸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밤에 불을 켜고 삽니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니까요. 북한에서는 하루 2시간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평양에서요. 시골은 아예 전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 작은 원룸에는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컴퓨터, 에어컨이 있습니다. 모두 전기로 작동하죠. 이게 기적입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고기, 생선, 채소, 과일, 빵, 우유, 과자, 선반마다 가득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풍요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음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아까워서 먹습니다. 아내가 말립니다. 여보, 배탈 나요. 버려요. 하지만 버리기가 힘듭니다. 북한에서 굶주렸던 기억 때문에 한국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이동하고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꿈을 꾸는 것, 이 모든 게 자유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자유를 모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억압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만약 북한 주민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속았습니다. 우리 모두 속았습니다.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굶주리는 곳이 아닙니다. 남한은 천국입니다. 아니,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북한이 비정상인 겁니다. 제발 진실을 알아주세요. 김정은, 당신은 인민을 굶기면서 핵무기를 만듭니다. 당신은 인민을 억압하면서 호화롭게 삽니다. 당신은 체제 유지를 위해 수백만 명을 고통 속에 가둬뒀습니다. 역사는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받았습니다. 자유, 풍요, 안전, 인권,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발 이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도 같은 민족입니다. 그들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탈북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기를 내세요. 탈북은 위험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저는 50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받아주시고 정착을 도와주신 것에 국정원 직원 여러분, 하나원 선생님들, 정착 도우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충격들. 어느 날 대형마트에 갔는데 여기저기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시식하세요.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공짜로 음식을 나눠줍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 받았습니다. 소시지였는데 맛있었습니다. 하나 더 드실래요? 더 줍니까? 저는 얼떨결에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코너를 3번이나 돌았습니다. 직원분이 웃으며 또 주셨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마트에서 음식을 공짜로 나눠줘요.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받았다고. 우리는 그날 밤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풍요로운 나라야. 길을 걷다가 교회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무료입니다. 무료. 급식. 저는 줄을 섰습니다. 밥국 반찬, 풀코스 식사를 공짜로 줬습니다. 신분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드세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종교가 이런 일을 합니까?
북한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여기 종교인들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입니다. 길을 걷다가 젊은이들이 사탕과 티슈를 나눠줬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세요. 공짜로. 이런 걸 나눠줍니까? 저는 하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가 웃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아, 교회 홍보였구나. 그래도 공짜로 물건을 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길거리에 헌혈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헌혈하시면 기념품 드려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피를 뽑습니까? 강제입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헌혈은 자원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피를 기부하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기 한 몸 살기도 바쁜데 남을 돕는다. 카페에 갔는데 무료 와이파이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공짜로 씁니까?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와이파이 정말 공짜입니까? 네, 음료 주문하시면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4,000원.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평양 극소수 특권층만 인트라넷이라는 걸 씁니다. 북한 내부망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카페에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짜로. 길을 걷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공중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깨끗했습니다. 휴지도 비치돼 있었고 비누도 있었고 핸드드라이어도 있었습니다. 모두 무료. 정부가 이런 것까지 제공합니까? 북한에는 공중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너무 더럽고 휴지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깨끗한 화장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아파트 앞에 쓰레기를 내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치웠습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청소부들이 매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죠. 정부가 쓰레기까지 치워줍니까? 북한에서는 쓰레기를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산에 버리거나 강에 버리거나 태우거나. 그런데 여기서는 정부가 수거해갑니다. 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누군가 쓰러졌죠. 그러자 사람들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쓰러진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 사람 돈을 냅니까? 응급처치는 무료예요. 일단 살리고 봐요. 일단 살리고 본다. 북한에서는 돈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해줍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살립니다. 돈은 나중 문제고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어느 날 밤 근처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돈을 받습니까? 아니요, 소방은 공공서비스예요. 무료예요. 무료. 북한에서 불이 나면 각자 알아서 꺼야 합니다. 소방차는 평양에나 있죠. 그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방관들이 목숨 걸고 불을 끕니다. 남을 위해.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누군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싸움을 말리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신고하면 정말 옵니까? 북한에서 경찰은 힘없는 일반 주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뇌물을 주면 모를까. 그런데 여기서는 신고만 하면 경찰이 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차장에 가보니 일부 구역에 휠체어 표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 북한에서 장애인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도 없죠.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장애인이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합니다. 전용 주차구역까지 있습니다. 장애인을 이렇게 배려합니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올라갑니다. 북한에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평양 일부 건물에만 있고 그마저도 전기가 없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트 10층, 20층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매일. 그런데 여기서는 버튼만 누르면 올라갑니다. 마트나 건물 입구에 자동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립니까? 아내와 딸도 신기해했죠. 우리는 한참 동안 자동문 앞에서 놀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니까요. 백화점에 처음 갔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봤습니다. 움직이는 계단.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기에 올라가도 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딸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빠 무섭지 않아요? 올라오세요. 저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계단이 저절로 움직이다니. 어느 호텔 앞을 지나다가 회전문을 봤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문. 저는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경비원이 웃으며 알려줬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공원에서 음악 분수를 봤습니다. 음악에 맞춰 물이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봤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주변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편하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정부가 이런 걸 만들어줍니까? 그냥 구경하라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시소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이들을 위해 이런 걸 만들어줍니까?
북한에는 놀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은 길거리나 산에서 놉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있고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길을 걷다가 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을 봤습니다. 동물을 치료하는 병원.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대기실에는 고양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고양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가 아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의사가 나와서 고양이를 진료했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동물을 이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북한에서는 사람도 제대로 치료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물을 치료하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애완견 미용실이었습니다. 개를 미용합니까? 간판을 보니 목욕, 미용, 스타일링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개를 미용합니까? 스타일링을 합니까? 북한에서 개는 먹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를 씻기고 털을 깎고 스타일을 만들어줍니다. 이 나라는 정말 부자구나. 어느 날 문 앞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시험 삼아 책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다음날 집 앞에 책이 배달돼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이 집까지 옵니까? 더 놀라운 건 퀵 서비스였습니다. 전화하면 1시간 안에 배달해준다고? 저는 시험해봤습니다. 정말 1시간 만에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배달을 시켜 먹는다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요리를 안 합니까? 배달은 비싸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접 시켜보니 알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했고 빨랐고 맛있었습니다. 식당 음식을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밤 2시에 배가 고파서 밖에 나갔습니다. 편의점이 불을 환하게 켜고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장사를 합니까? 들어가서 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이 나라는 잠을 안 잡니까? 길거리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온다고? 저는 시험해봤습니다. 정말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기계가 커피를 만듭니까? 은행에 가보니 ATM 기계가 있었습니다. 카드를 넣으면 돈이 나온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시도해봤습니다. 정말 돈이 나왔습니다. 이게 안전합니까? 돈을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물건을 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사용해보니 편리했습니다.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미래입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를 씁니다. 카드만 찍으면 됩니다. 표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술이 정말 발전했구나.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평양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평양 지하철은 낡고 어둡고 느리고 자주 멈춥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배차 간격이 5분이라고? 평양은 30분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GPS로 버스 위치를 추적한다고 합니다. 신기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식당, 편의점, 화장실, 주유소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쉬고 먹고 가고 정부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줍니까? 주유소도 신기했습니다. 기름을 넣는 게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셀프 주유소는 직접 넣을 수도 있다고? 일반 사람이 기름을 직접 넣습니까? 북한에서 기름은 극도로 귀합니다. 일반 사람은 접근조차 할 수 없죠. 자동 세차장을 봤습니다. 차가 자동으로 씻겨지는 저는 넛을 잃고 봤습니다. 기계가 차를 씻깁니까? 북한에서는 차를 손으로 씻습니다. 그것도 귀한 물로. 그런데 여기서는 기계가 자동으로 씻어줍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처음 봤을 때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식을 삽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주문하면 음식이 나옵니다.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영화관에 처음 갔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음향, 편한 좌석. 북한에도 영화관이 있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북한 영화관은 낡고 좁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영화도 제한적이죠. 선전 영화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 세계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봤습니다. 수만 권의 책,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역사, 과학, 문학, 철학, 정치. 북한에서는 금서인 책들도 여기는 공공도서관에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마음대로 읽어도 됩니까? 대형 서점에 갔습니다. 책이 너무 많았습니다. 몇만 권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치 섹션에 갔습니다. 그리고 충격받았습니다. 김정은을 비판하는 책, 북한 체제를 분석하는 책, 탈북자수기 모두 당당하게 진열돼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팔아도 됩니까? PC방에 갔습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있고 모두 인터넷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웹서핑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전 세계 정보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 게임을 하는 게 허락됩니까?
북한에서 게임은 썩어빠진 자본주의 문화입니다. 금지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게임이 하나의 산업입니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도 있다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수만 곡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 외국 노래, 옛날 노래, 최신 노래 자유롭게 선택해서 부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제한돼 있습니다. 당이 허락한 노래만.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이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젊은이들을 따라 클럽에 갔습니다. 음악이 크게 울리고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자유롭게 이런 게 허락됩니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입니다. 이런 건 퇴폐 문화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입니다. 여름에 한강공원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먹고 마셨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즐깁니까? 북한에서는 집회나 모임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허가 없이는 모일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모여서 즐깁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북한 억양이 좀 남아있지만 직장도 다니고 세금도 내고 투표도 합니다. 딸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의대, 꿈을 이룬 거죠. 아내는 요리 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음식의 풍요에 놀랍니다. 샤워할 때마다 온수에 감사합니다. 밤에 불을 켤 때마다 전기에 감동합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40년간 북한에서 살았으니까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굶주리고 있을 사람들, 추위에 떨고 있을 사람들, 자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제 옛 부하들도 생각납니다. 너희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리기를, 굶주림에서 해방되기를, 인간답게 살기를.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에 가서 제 옛 부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자유다. 우리는 자유다. 지금 북한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위험하지만 가능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50살에 군 장성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유, 풍요, 안전, 인권 이것들은 수많은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디 이 소중함을 기억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받아주시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40년간 북한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북한 체제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자유는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50년 만에 깨달은 진실입니다. 김정은, 당신의 체제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인민들은 언젠가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역사가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평화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인민군 소장 출신 김철수입니다. 40년간 북한 체제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감사합니다.